비름내 나는 영감태미가 감히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걸 봤습니다. 손에서 떨어진 붕어빵은 시어머니 구두에 짓밟혔고 시누이는 그 장면을 찍어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제 결혼 예물까지 빼앗았습니다. 내 아비가 망쳐놓은 코트 수선비야. 그날 밤 저는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2달 후 창립기념식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VIP 초대장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섰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맞춤 양복의 남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2달 전 자신이 밀쳐 넘어뜨린 비린내 나는 영감탱이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 남은 시각이었죠. 하지만 시장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포크레인이 얼음을 쏟아내고 경매사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고무장화 끄는 소리가 젖은 바닥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시장 한복판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검정 패딩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고무장화. 허리가 살짝 굽은 72살의 노인이었죠. 그의 이름은 윤태호. 상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태호 영감이라고 불렸습니다. 태호는 수조 앞에 쪼그려 앉아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물에 담가 광어 한 마리를 건져 올렸죠. 아가미를 열어 붉은색을 확인하고 지느러미를 만져 탄력을 살폈습니다. 눈동자가 맑은지 비늘에 윤기가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모습이었어요. 태호 영감,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좌판의 상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다시 물속을 들여다봤죠.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그를 과묵한 노인, 그저 50년 넘게 시장을 들락거린 일용직 영감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동해안화로 유통의 35%를 장악한 대한수산물류의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업계 3위, 연 매출 3천억 원이 넘는 중견기업의 창업주였습니다. 태호는 22살에 부산 자갈치 시장의 좌판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생선을 나르고 비늘을 치고 손님을 불러 모았죠. 32살에 법인을 세웠고 그로부터 40년. 이제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큰 회사의 회장이 왜 아직도 새벽 시장을 찾는 걸까요? 의사들은 말렸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니 새벽 찬바람은 피하라고요. 비서실에서는 차라도 대기시키겠다고 했지만 태호는 매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의 비린내를 맡아야 잠이 와. 그게 그의 대답이었죠. 태호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겨온 사람이었습니다. 대외 활동은 전부 피했고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어요.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갔고 업계에서는 대한수산물류의 오너가 누군지 모른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딸 윤채림이었죠. 시간을 17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그때 채림의 나이는 28이었습니다. 맞선으로 만난 남자 정우석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우석은 중견수산 유통회사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예의도 발랐고 무엇보다 채림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태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아버지와 딸은 노량진 시장 근처의 작은 횟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말이 없었죠.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체리마, 돈으로 시작한 결혼은 돈으로 끝난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그 집안이 내 친정 재산을 알면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 돈 봉투로 볼 거야. 채림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죠. 평생 생선을 만지고 새벽 시장을 누빈 손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시댁에 우리 집 얘기 안 할게요. 3년만 지켜봐라. 아버지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년 안에 그 사람 본색이 드러나면 바로 돌아와. 내가 데리고 있을게. 채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3년이면 충분하다고, 남편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3년이 5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딸 서연이가 세상에 나오던 날, 채림은 분만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이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하니까. 조금만 더 참자. 남편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5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17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채림은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돈을 벌 수 없으니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강남 생활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마다 아버지가 몰래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빠, 이건 못 받아요. 됐어. 네 엄마 살아있었으면 했을 일이다. 채림은 그 돈을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적금이라고 둘러댔죠.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친정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수는 며느리 친정을 비린내 나는 집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산시장에서 생선 떼다 파는 집안 아니냐고요. 그게 뭐가 부끄럽다고 그러는지 채림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굳이 아버지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대한수산물류의 윤태호 회장이 자기들 며느리 아버지라고 하면 시댁에서 뭐라고 할까요? 허풍도 가지가지라고 비웃겠죠. 그래서 채림은 17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한편 남편 우석은 동해수산유통이라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대형마트와 외식업체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2차 유통업체였죠. 그 회사는 대한수산물류로부터 활어를 공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우석은 그 거래를 담당하는 구매팀장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가 매일 상대하는 대한수산물류의 오너가 바로 자기 장인이라는 사실을요. 그날도 새벽 시장은 어김없이 돌아갔습니다. 태호는 활어를 확인하고 상인들과 눈인사를 나누고 천천히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붕어빵 장수 앞에 멈춰섰죠. 아저씨, 10개만 주쇼. 따끈한 붕어빵 봉지를 받아들며 태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은 손녀 서연이 학교에 붕어빵을 들고 가는 날이었거든요. 16살 외손녀의 등굣길에 따뜻한 붕어빵을 건네주는 것. 그게 일주일 중 태호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이었지만 노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시장을 나서던 그 순간 강남의 어느 호텔 로비에서는 채림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두 세계가 곧 충돌하게 될 거였습니다. 17년간 숨겨온 비밀이 터지기까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채림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켜야 했거든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워 상을 차립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야 했어요. 그게 17년간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체리마, 국이 짜. 시어머니 말순의 첫마디는 늘 이랬습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 대신 며느리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찾았죠. 국이 짜면 짜다고, 싱거우면 싱겁다고, 딱 맞으면 간이 들쭉날쭉하다고 했습니다. 채림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였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반찬 가게 세 곳을 운영한다는 게 그녀의 자랑이었죠. 물론 실제로 가게에서 일하는 건 직원들이었습니다. 말수는 한 달에 한두 번 가게를 둘러보며 사장 행세를 할 뿐이었어요. 우리 집안은 사업가 집안이야.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내 친정은 뭐냐? 시장에서 생선이나 떼다 파는 집안 아니야. 비린내 나는 집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채림의 손이 떨렸습니다. 앞치마 끈을 꽉 쥐고 참았죠.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새벽마다 시장을 누비시는 아버지, 손수 화러를 고르시는 아버지, 그 거친 손으로 딸에게 용돈을 쥐어주시던 아버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다고 채림은 생각했어요. 어차피 말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명절은 더 힘들었습니다. 추석이면 시누이 미영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51살의 미영은 채림보다 6살이 많았지만 한 번도 형님답게 군 적이 없었죠. 오히려 시어머니보다 더 심하게 채림을 구박했습니다. 옳게, 이거 좀 봐. 미영이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떠 있었어요. 예쁘지? 나 이거 살 건데 올케가 좀 보태줘. 채림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형님, 저도 요즘 빠듯해서요. 에이, 올케 친정에서 맨날 용돈 받잖아. 거기서 좀 빼면 되지. 미영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채림은 잘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쳐서 며칠 동안 구박이 이어지겠죠. 결국 채림은 통장에서 300만 원을 빼서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올케. 역시 우리 올케가 최고야. 미영은 가방을 받아들고 싱긋 웃었습니다. 채림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띄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어땠을까요? 우석은 그런 상황을 봐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내가 친정 용돈을 시누이에게 뜯기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나서서 막아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며 시댁 편을 들었죠. 채림이 서운하다고 하면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 여보, 나도 사람이에요. 매일 비린내 나는 집안이라고 무시당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럼 네 친정이 뭐 대단해? 시장에서 생선 파는 거 맞잖아. 그 말에 채림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시어머니와 같은 소리를 하다니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7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석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대리 직급에서 5년째 제자리였고 실적도 바닥이었거든요. 우석은 매일 술에 절어 들어왔고 채림에게 짜증을 쏟아냈습니다. 다 끝났어. 나 잘리면 어떡해. 애는 어떻게 키워. 눈이 풀린 남편을 부축하며 채림은 고민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10살짜리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빠 없이 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채림은 몰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 채림이야.
왜 이 밤에 전화야? 무슨 일 있어? 우석 씨 회사가 좀 어려워서요. 동해수산유통이라고 아빠 회사랑 거래하는 데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석 씨가 담당하는 거래라서 물량이나 단가를 좀 유리하게 해주시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림은 아버지가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았다. 내가 알아볼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해수산유통에 납품하는 물량을 늘리고 단가를 유리하게 조정하라고요. 우석이 담당하는 거래였으니 실적은 당연히 우석의 몫으로 잡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석의 구매 실적이 치솟았어요. 회사에서는 우석을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했고 오히려 승진 후보로 올렸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팀장으로 7년 사이에 우석은 구매팀장까지 올라갔죠. 문제는 우석이 그걸 자기 실력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능력이야, 능력. 우석은 점점 거만해졌습니다. 아내에게 함부로 말했고 장인을 시장 생선 장수라고 무시했죠. 자기를 살려준 게 누군지도 모르면서요. 게다가 우석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수산물류 외에 다른 중소공급업체들과도 거래를 했는데 거기서 몰래 리베이트를 받아왔어요. 물량을 밀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거죠. 채림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고 채림은 여전히 시댁에서 비린내 나는 며느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는 그런 엄마를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16살 서연이는 할머니와 고모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를 똑똑히 보고 자랐어요. 명절 때마다 엄마가 부엌에서 혼자 일하는 것도, 고모가 엄마에게 돈을 뜯어가는 것도, 할머니가 엄마를 비린내, 나는 집안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죠. 엄마, 왜 참?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심하게 구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채림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힘없는 웃음이었어요. 엄마가 참으면 다 괜찮아지거든. 근데 엄마가 슬퍼 보여요. 그 말에 채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꾹 참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17년간 쌓인 억울함이 가슴속에서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언젠가 이 돌덩이가 터질 거라는 걸 그때의 채림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태호의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장을 돌며 직접 고른 광어 2마리가 비닐봉투 안에서 팔딱거리고 있었어요. 싱싱한 놈으로 골랐습니다. 아가미가 선홍빛이고 눈알이 맑고 지느러미에 탄력이 살아있는 놈들이었죠. 손녀 서연이가 좋아하는 광어회를 해주려고요. 봉투를 든 다른 손에는 따끈한 붕어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봉투였어요. 붕어빵 장수 아저씨가 오늘도 손녀분 갖다 주시게요? 하며 웃었죠.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건넸습니다. 응, 우리 서연이가 이거 좋아해. 그 한마디에 태호의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서연이는 강남에 있는 자유령 사립고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등교 시간은 8시 반이었죠. 태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손녀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따뜻한 붕어빵을 건네주곤 했어요.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응, 우리 서연이 아침 든든하게 먹어야지. 손녀가 붕어빵을 받아들고 활짝 웃을 때 태호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대한수산물류 회장이라는 타이틀보다
수천억 원의 자산보다 손녀의 그 웃음이 더 값졌어요. 오전 7시 태호는 노량진 시장을 나섰습니다. 강남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8시쯤 도착하면 학교 근처 벤치에 앉아 손녀를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날씨가 쌀쌀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태호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화로 봉투와 붕어빵을 번갈아 내려다봤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봉투 안에 물이 조금씩 고이고 있었죠. 서연이한테 주기 전에 물을 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8시가 조금 안 되어 학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태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낡은 검정 패딩에 고무장화 차림이었어요. 강남 거리에서 그 모습은 꽤 눈에 띄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태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학교로 가려면 대로변을 따라 조금 걸어야 했습니다. 그 길목에 강남에서 손꼽히는 특급 호텔이 있었어요. 높은 유리창에 금빛 간판이 번쩍이는 고급 호텔이었죠. 태호가 호텔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 앞에 두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한 명은 밍크 코트를 입은 칠순의 노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손질한 듯 윤기가 흘렀고 손가락마다 반지가 번쩍였습니다. 태호는 그 두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사돈이었습니다. 딸 채림의 시어머니 강말순과 시누이 정미영이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갈까? 아니면 인사를 해야 하나? 17년 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않은 사돈인데 갑자기 나타나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때 말순이 발레 파킹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차 빨리 안 갖고 와? 얼마나 기다리게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태호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어요. 아, 저 사람이 내 딸을 17년간 구박한 사람이구나. 비린내 나는 집안이라고 무시한 사람이구나.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정체를 드러내면 채림이 곤란해질 테니까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태호는 시선을 피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로가 든 비닐봉투가 기울어진 겁니다. 봉투 안에 고여있던 얼음물이 찰랑거리더니 입구 쪽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태호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얼음물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하필이면 말순의 밍크 코트에 떨어졌습니다. 어머! 미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코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밍크 코트에 얼룩이 번지고 있었어요. 비린내가 나는 생선 얼음물이었죠. 말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뭐야? 태호는 당황해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요. 그제야 말순이 태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패딩, 고무장화, 손에 든 생선 봉투. 영락없는 시장 노인이었죠. 말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제발 알아보지 마라. 여기서 들키면 안 된다. 채림이 힘들어진다. 하지만 말순의 다음 말은 태호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아, 맞다. 우리 며느리 친정 영감 아니야? 알아본 겁니다. 17년 전 결혼식 때 딱 한 번 봤던 얼굴을. 그때도 허름한 양복을 입고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을.
말순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데서 사돈을 만나네.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아니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태호는 손에 든 붕어빵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손녀에게 주려던 따뜻한 붕어빵이 손 안에서 뭉개지고 있었어요. 지옥 같은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이 태호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낡은 검정 패딩, 무릎까지 올라오는 고무장화, 손에 든 생선 봉투. 어디서 봐도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노인이었죠. 결혼식 때 봤던 그 허름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말순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세상에 강남 한복판에서 생선 장수를 만나다니. 그 말투에는 반가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걸 본 사람처럼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태호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코트 수선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어요. 딸 채림이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 뻔했으니까요. 17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런 식으로 터져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수선비, 이게 얼마짜리 코트인 줄 알아? 말순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달콤하지만 독한 냄새였습니다. 800만 원이야, 800만 원. 당신 같은 생선 장수가 평생 벌어도 못 사.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변상? 당신이? 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서 있던 미영을 돌아봤어요. 미영아, 이것 좀 봐. 우리 며느리 친정이 이 수준이야. 비린내 나는 게 어디 가겠어? 미영이 킬킬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진짜네. 아버님 결혼식 때 뵀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혼자 구석에 쭈그려 앉아 계셨잖아요. 미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녀는 슬쩍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태호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코트 수선비는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태호가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하려고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태호의 어깨를 확 밀쳤습니다. 어딜까? 이 비린내 나는 영감탱이가 감히. 72살의 노인이 휘청거렸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균형을 잡기 어려웠어요. 태호는 버티려고 했지만 결국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털썩? 딱딱한 보도블록 위로 등이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통증이 등줄기를 타고 퍼졌어요. 태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붕어빵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봉투가 터지면서 붕어빵이 굴러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던 따뜻한 붕어빵이었습니다. 손녀 서연이에게 주려고 아까 사온 것이었죠. 그 붕어빵이 말순의 구두 앞에서 멈췄습니다. 말순은 그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구두로 밟아버렸어요. 푹! 붕어빵이 납작하게 뭉개졌습니다. 더럽게. 말순이 인상을 찌푸리며 구두를 털었습니다. 마치 벌레라도 밟은 것처럼요. 태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 그 광경을 봤습니다. 손녀에게 주려던 붕어빵이 짓밟히는 모습을요.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하지만 더 참기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미영이 휴대폰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녹화 중이라는 뜻이었죠. 와,
이거 대박이다. 우리 올케 친정 수준이 이래요. 미영이 휴대폰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태호, 짓밟힌 붕어빵, 분노한 말순의 얼굴까지 전부 담았어요. 어머님, 이거 가족 단톡방에 올려도 되죠? 그래, 올려. 다들 봐야지. 우리 집안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미영이 능숙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영상이 가족 단톡방에 공유되었습니다. 채림도 그 단톡방에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걸 알았습니다. 딸이 이 영상을 볼 거라는 걸요. 자기 아버지가 바닥에 넘어져 있고 붕어빵이 짓밟히고 시어머니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니.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요. 태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고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사돈어른, 코트를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태호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였어요. 하지만 말수는 그 손을 냅다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비린내 나는 손으로 만지면 더 더러워져.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호의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어요. 말순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이었죠. 사람을 볼 때 짓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태호는 그 눈빛을 똑똑히 봤습니다. 50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사업가였습니다. 수많은 협상과 대결에서 살아남은 노회한 승부사였죠. 그런 그도 이런 눈빛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뺨을 맞은 것보다 그 눈빛이 더 아팠습니다. 말순이 코트 자락을 추슬렀습니다. 에휴, 재수 없어. 아침부터 이게 뭐야? 미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그냥 가요. 이런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그래, 가자. 비린내가 옮겠다. 두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가져온 검은색 외제차에 올라탔어요. 엔진 소리가 부릉거리더니 차가 호텔 앞을 빠져나갔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주변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 할아버지 불쌍하다. 저 여자들 너무한 거 아냐라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태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아까 그 눈빛만 어른거렸습니다. 내 딸이 17년 동안 저 눈빛을 받아왔구나. 비린내 나는 집안이라고, 생선 장수 딸이라고 저렇게 멸시당해 왔구나. 태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붕어빵을 내려다봤습니다. 납작하게 짓밟힌 붕어빵. 손녀에게 주려고 직접 사온 것이었죠. 서연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걸 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한참을 서 있던 태호가 몸을 굽혔습니다. 짓밟힌 붕어빵을 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봉투에 넣고 화로봉투와 함께 들었어요. 등에서는 아까 넘어졌을 때 생긴 통증이 욱신거렸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학교 정문은 이제 갈 수 없었습니다. 이 꼴로 손녀를 만날 수는 없었어요. 서연이가 걱정할 테니까요. 골목길로 들어서서 태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간 곁에서 보좌해온 충직한 참모였죠. 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손이 평생 생선 비늘만 만지게 해라.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50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제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죠. 전화기 너머로 오비서가 잠시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호는 멀어지는 호텔 방향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아까 말순과 미영이 타고 떠난 방향이었죠.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손녀를 만나러 가는 다정한 할아버지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50년간 시장을 누빈 노예한 사업가의 눈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저들에게 지옥을 보여주겠다. 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낡은 패딩 자락을 펄럭였습니다. 비린내가 희미하게 났어요. 평생 시장을 누빈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천하다고 했던 사람들, 그 손을 더럽다고 뿌리쳤던 사람들, 이제 그들이 그 비린내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평생 생선 비늘을 만지며 살게 될 겁니다. 태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이 아팠지만 허리는 곧게 펴고 걸었어요.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채림은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선반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가족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채림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아버지, 짓밟힌 붕어빵, 조롱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영상 아래에는 미영이 단 댓글이 있었습니다. 키읔키읔키읔 옳게 친정 수준 실화냐. 채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7년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채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죠. 아버지가 당한 일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채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움직였어요. 칼을 쥐고 물을 썰고 고기를 재우고 국을 끓였습니다. 17년간 해온 일이었죠.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아침에 본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바닥에 넘어진 아버지, 짓밟힌 붕어빵, 조롱하는 시어머니의 얼굴. 그 장면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채림은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하려고요.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말수는 대답 대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휴, 우리 며느리. 오늘 좋은 구경했지? 말순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영도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채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왜 할 말 없어? 말순이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TV를 켜더니 휴대폰을 연결했어요. 잠시 후 거실 대형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아침에 본 그 영상이었습니다. 65인치 화면에 아버지의 모습이 크게 비쳤어요. 바닥에 넘어진 모습, 붕어빵이 짓밟히는 장면, 손수건을 내밀다가 뿌리침 당하는 모습까지. 말순이 볼륨을 높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 비린내 나는 영감탱이가 감히. 그 소리가 거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내 아비꼴 좀 봐라. 말순이 화면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주제에 강남을 기웃거리다가 이 꼴이 난 거야.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미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옳게 친정이 그 모양이죠. 비린내 나는 건 어딜 가도 못 숨기나 봐요. 두 사람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채림은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꽉 쥔 채로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넘어지면서도 표정을 감추려 애쓰는 얼굴. 손수건을 내밀며 사과하는 모습. 뿌리침 당하고도 묵묵히 서 있는 뒷모습. 그게 채림의 아버지였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을 누비시는 아버지. 거친 손으로 딸에게 용돈을 쥐어주시던 아버지. 손녀에게 붕어빵을 사주려고 강남까지 오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저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채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말순이 채림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울어? 울긴 왜 울어? 네 아비가 잘못한 거잖아.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채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나저나 내 코트 수선비는 어떻게 할 거야? 채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어머님. 당연히 네가 내야지. 근데 돈이 있어? 말순의 눈이 채림의 목과 귀를 훑었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금목걸이와 금귀걸이가 보였어요. 이거 빼. 말순이 채림의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이건 결혼 예물이에요. 그래서 내 코트가 800만 원이야. 이거 팔면 수선비 정도는 나오겠지. 채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건요. 빼라니까.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반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투였어요. 채림은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목걸이 잠금 장치를 풀었어요. 그리고 귀걸이도 빼서 말순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17년 전 결혼식 날 받은 예물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시댁에서 받은 선물이었죠. 그마저도 이제 빼앗겼습니다. 말순이 금부치를 받아들며 씩 웃었습니다. 이래야 사람같이. 앞으로도 이렇게 순순히 굴어. 미영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부엌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근데 올케, 저녁 뭐야? 배고픈데. 채림은 대답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과 반찬을 내오고 밥을 퍼서 올렸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영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휘저었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맛없겠다. 불만을 터뜨리더니 시금치나물을 집어서 바닥에 툭 떨어뜨렸어요. 옳게, 비린내 나는 친정에서 뭐 좀 받아오지 그래. 생선이라도 가져오면 반찬이 나아질 텐데. 미영이 킬킬거렸습니다. 채림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나물을 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집어 담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우석이 퇴근한 거였습니다. 나왔어. 우석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죠. 말순이 아들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우석아, 이것 좀 봐. 오늘 내 장인 만났다. 장인요? 우석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영상이 끝나자 우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진짜. 이게 뭐야? 그리고는 부엌에 있는 채림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당신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런 데를 돌아다니는 거야? 채림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서연이 학교 가는 길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 코트를 망쳐놓은 건 사실이잖아. 우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장 그 영감 요양원에 넣어.
시장 같은 데 돌아다니지 못하게. 채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요양원이요? 아버지는 멀쩡하신데요. 멀쩡해? 길에서 사고치고 다니는 게 멀쩡한 거야? 우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면 이혼이야. 난 저런 장인 때문에 회사에서 망신당하기 싫어. 이혼. 그 말이 채림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17년이었습니다. 17년을 참고 견디며 살았는데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모욕당한 날 위로는커녕 이혼을 들먹이다니요. 채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채림은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죠. 밤 9시쯤이었습니다. 채림이 빨래를 개키려고 서재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자기야. 이번 주말에 보자. 자기야? 채림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응, 사랑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났습니다. 채림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내연녀였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17년간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시댁에게 구박받으며 버텨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채림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17년이었습니다. 17년간 지켜온 가정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도, 시누이의 착취도, 남편의 무관심도 참아왔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내가 참으면 가정이 유지되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신기루였습니다. 아버지는 모욕당하고 예물은 빼앗기고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지켜온 가정의 실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밤 11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채림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었습니다. 채림아, 이제 집으로 돌아오너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채림의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있었던 일도 딸이 시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채림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얼음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17년간 쌓아온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채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저 어둠 너머에 새벽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일 이 집을 나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게 한 일, 아버지에게 한 일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요. 채림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어 가방을 꺼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지갑, 딸 서연이 어릴 때 찍은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17년을 살았지만 이 집에서 가져갈 건 그것뿐이었어요. 채림은 가방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17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고 억눌렸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채림은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엌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대신 옷장 앞에 섰습니다. 맨 안쪽에 걸린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였어요. 결혼 전에 입던 옷이었죠. 17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채림은 그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17년간 앞치마만 두르고 살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였습니다. 가죽 재킷을 걸쳤습니다. 어젯밤 싸둔 가방을 들었어요. 새벽 6시, 채림은 조용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서재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죠. 아무도 채림이 나가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채림은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17년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구박을 받으며 버텨온 곳이었죠.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채림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뱉은 독설,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게.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으로 퍼졌어요. 채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행선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딸 서연이에게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서연이가 받았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였어요.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채림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가 오늘 그 집을 나왔어. 할아버지 집에 가 있을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채림은 눈을 깜빡였어요. 서연아, 저 다 알아요, 엄마. 할머니랑 고모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어제 단톡방 영상도 봤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당하시는 거 보고 저도 너무 화났어요. 엄마가 왜 그 집에서 계속 참고 사셔야 해요. 채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아, 엄마, 저도 할아버지 집으로 갈게요.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갈게요. 정말? 네. 엄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우리 셋이 같이 살아요. 채림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엄마가 학교 앞으로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고 채림은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했습니다. 여의도 대한수산물류 본사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아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채림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맑았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오전 7시 택시가 대한수산물류 본사 앞에 멈췄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채림은 택시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7년 전에는 이 건물에 들어올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회사였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집간 딸이 친정 사업에 기댈 수는 없다고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채림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채림이 다가가자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사장님. 그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채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를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0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채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가죽 재킷. 더 이상 앞치마를 두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30층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실 앞에 오비서가 서 있었어요. 52살의 여성이었습니다. 20년간 아버지를 보좌해온 충직한 참모였죠. 아가씨, 아니 부사장님, 오셨습니까? 오비서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오비서님, 오랜만이에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비서가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채림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회장실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요.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호였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봤던 낡은 패딩 차림이 아니었어요.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는 모습은 영락없는 대기업 회장이었죠. 태호가 돌아섰습니다. 왔구나, 채림아.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채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왼쪽 뺨에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어제 넘어졌을 때 생긴 상처였죠. 채림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빠, 많이 아팠죠? 태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그렇게 당하는 거 봤어요. 영상으로요. 채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7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빠가 얼마나 참고 계셨는지,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는지. 채림아. 태호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참은 건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그 집에서 잘 살기를 바랐으니까. 근데 아빠, 저 잘 못 살았어요. 채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7년 동안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돈 뜯기고 살았어요. 남편은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어요. 제가 지켜온 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태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다 알고 있다. 네. 오비서가 조사해뒀어. 내 남편이 회사에서 뭘 하고 다녔는지, 시댁이 너한테 뭘 했는지. 태호가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채림에게 건넸어요. 이거 봐라. 채림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남편 우석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녹취록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남편이 회사에서 뇌물을 받아왔어. 중소공급업체들한테 물량 밀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거야. 총 1억 2천만 원이 넘어. 채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샀는데 내연녀 명의로 등기를 해뒀더라. 내연녀. 어젯밤 서재에서 들었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그 달콤한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죠. 배임 수재의 재산은 닉. 이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어. 태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 남편은 7년 전에 잘릴 뻔했어. 그때 내가 살려줬다. 물량 조정해서 실적 올려준 게 나야. 그런데 그놈이 그 은혜를 이렇게 갚았어. 채림은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7년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신우이권도 있어. 태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미영이가 프리미엄 횟집 프랜차이즈를 준비하고 있더라. 블루오션 F&B라는 회사랑 계약하려고 해. 블루오션 F&B요? 우리 회사 손자회사야. 대한수산물류랑 연결된 건 외부에 안 알려져 있어. 채림이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설마. 태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게 제일 아프다.
저들이 스스로 올라가게 둬라. 내가 사다리를 걷어찰 테니까. 채림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50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노회한 사업가의 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태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10년 전부터 사돈네 반찬가게 주변 건물을 사뒀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10년 전이요? 그래. 그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거든. 내 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채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딸이 언젠가 돌아올 날을 대비해서요. 태호가 채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내 자리로 돌아와라. 오늘부터 넌 대한수산물류 부사장이야. 채림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네, 아빠. 이제 시작할게요. 복수의 칼이 뽑혔습니다. 채림이 부사장으로 취임한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태호는 채림에게 한 가지 원칙을 알려줬어요. 복수는 천천히 해야 한다. 급하게 하면 상대가 눈치채. 채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 저 사람들이 스스로 구덩이를 파괴할 거예요. 그렇게 2달간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신우이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은 요즘 프리미엄 횟집 창업에 푹 빠져 있었어요. SNS에 매일같이 사장님 되는 그날까지라는 글을 올리고 있었죠. 고급 횟집을 차려서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겠다는 게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채림은 오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비서님, 블루오션 F&B 대표이사 명의로 신우이한테 연락해 주세요. 프랜차이즈 사업 제안이 있다고요. 블루오션 F&B는 대한수산물류의 손자회사였습니다. 프리미엄 수산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였죠. 하지만 외부에서는 대한수산물류와의 연결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별도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무실도 다른 건물에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미영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정미영 사장님이시죠? 블루오션 F&B 대표이사입니다. 프리미엄하러 횟집 프랜차이즈에 관심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미영은 흥분했습니다. 네, 관심 있어요. 완전 관심 있어요. 저희가 강남 지역 총판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으로요. 총판권이요? 진짜요? 미영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강남 총판권이라니. 대박이 난 거라고 생각했죠. 네, 계약 조건을 논의하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 만나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언제든요. 미영은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대박 났어요. 프랜차이즈 총판권 제안받았어요. 말순도 기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미영이 드디어 크게 되는구나. 두 사람은 얼싸안고 좋아했습니다. 옳게 친정 덕분에 수치를 당했던 일은 이미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어요. 일주일 후 미영은 블루오션 F&B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회의실에서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계약서가 좀 길죠? 천천히 읽어보세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첫 페이지만 훑어봤어요. 프리미엄하러 횟집 프랜차이즈 총판 계약서라는 제목과 강남 지역 독점권 부여라는 문구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됐어요. 어디에 서명하면 돼요? 사장님, 그래도 한번 꼼꼼히. 아, 됐다니까요. 저 바빠요. 미영은 서류를 휙휙 넘기며 서명란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녀가 읽지 않은 14페이지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 후 6개월 내 목표 매출 미달 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본사에 즉시 귀속된다. 그리고 부록에 적힌 목표 매출은 업계 평균의 3배였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달성할 수 없는 숫자였죠. 미영은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시가 18억 원짜리 아파트였어요.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을 마련하려고 사채업자에게 5억 원을 더 빌렸습니다. 이 정도 투자하면 대박 나겠지. 미영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채림은 그 소식을 보고받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그 계약서 제대로 읽으셨어야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어요. 두 번째 목표는 남편 우석이었습니다. 우석은 요즘 신이 나 있었습니다. 6개월간 공들여온 대형 거래처가 드디어 계약 직전까지 왔거든요. 전국에 50개 지점을 둔 대형 외식업체였어요. 이 계약만 따내면 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 승진하면 차 바꿔야지. BMW 뭐가 좋을까? 우석은 벌써부터 승진 후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대한수산물류가 같은 거래처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오후 우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 팀장님? 저 김 부장인데요. 거래처 담당자였습니다. 아, 김 부장님. 계약서 검토 다 끝나셨어요? 그게요, 정 팀장님. 죄송한데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저희가 대한수산물류랑 직접 계약하기로 했어요. 네. 우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한수산물류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정 팀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요. 아니, 잠깐만요. 저희가 6개월이나 미팅하고. 죄송합니다. 사업은 사업이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석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어요. 승진은커녕 실적 압박을 받게 생겼습니다. 대한수산물류, 그 회사가 왜 갑자기? 우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수산물류는 1차 도매업체였어요. 외식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그가 알 리 없었죠. 그 회사 부사장이 자기 아내라는 사실을요. 아니, 이제는 전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세 번째 목표는 시어머니 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은 반찬가게 3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3군데에 있는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가게들이었죠. 장사가 꽤 잘 됐어요. 직원들이 일하고 말순은 한 달에 한두 번 들러서 사장 행세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마다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보. 말순이 서류를 들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10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는데.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강말순인데요. 이 내용 증명이 뭐예요? 아, 사장님. 건물주가 바뀌어서요.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네, 10년 전에 매매됐더라고요. 그동안 자동 갱신이 됐는데 이번에 새 건물주가 갱신 거절 통보를 하셨어요. 말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10년 전? 그럼 그동안 내가 누구한테 월세를 낸 거야? 관리업체를 통해서 받으셨으니까 건물주가 누군지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새 건물주가 누군데? 그게요, 대한수산물류 계열사로 되어 있던데요. 대한수산물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말순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쳤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어요. 하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뭐야, 수산물류. 생선회사가 왜 우리 건물을 사? 말순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알 리 없었죠. 10년 전 태호가 이 건물들을 조용히 매입해뒀다는 사실을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는 직감으로요. 채림은 보고를 받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3군데 다 통보 들어갔어요? 네, 부사장님. 계약 만료일까지 3달 남았습니다. 오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채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3달이면 충분해요. 그녀의 눈빛은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한 수 한 수 두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자신이 말판 위에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로요. 부사장님, 창립 40주년 기념식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오비서가 말했습니다. 서울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으로 예약했고요. 전국 수산업계 인사 500명에게 초대장 발송했습니다. 좋아요. 채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에 초대장 3장 더 보내주세요. 누구에게요? 우리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요. 오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블루오션 F&B 대표이사 명의로 보내세요. VIP 초대라고요. 주요 거래처 행사에 귀빈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면 돼요. 채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 사람들, 자기들이 대접받는 줄 알고 좋아하며 올 거예요. 오비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덫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계약서도 안 읽고 서명했고, 남편은 거래처를 빼앗기고 멘붕에 빠졌고, 시어머니는 가게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들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창립 기념식에 나타날 겁니다. 자신들을 기다리는 게 뭔지도 모른 채로요. 채림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기념식까지 한 달. 17년간 참아온 서름을 돌려줄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천장에서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전국에서 수산업계 인사 5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검은 양복과 드레스 차림의 하객들이 와인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그 화려한 공간의 한쪽에서 3사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 시누이 미영, 그리고 남편 우석이었어요. 말순은 새로 맞춘 자주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박이 번쩍이는 고급 비단이었죠. 미영은 어깨가 드러난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우석은 맞춤 정장에 실크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3사람의 옷값만 합쳐도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머, 여기 진짜 대단하다. 미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영이 사업 투자자가 이 정도 급이었구나. 말순도 흐뭇한 표정이었어요. 역시 블루오션 F&B가 보통 회사가 아니었어. VIP로 초대해 주다니. 우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산업계 큰 행사라더니 진짜네요. 여기서 인맥 좀 쌓아두면 영업에 도움이 되겠어요. 3사람은 의기양양하게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와 좌석을 안내했어요. 놀랍게도 무대 바로 앞 VIP석이었습니다. 와, 우리 진짜 대접받네. 미영이 의자에 앉으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그러게. 역시 사업하는 사람은 달라. 말순도 어깨를 으쓱했어요. 잠시 후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등장했죠. 신사숙녀 여러분, 대한수산물류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대한수산물류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무대 옆 커튼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맞춤 양복을 입은 칠순의 노인이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걷고 있었죠. 무대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와인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손이 허공에서 멈춰버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사람. 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대 위의 남자는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요. 한 달 전 호텔 앞에서 밀쳐 넘어뜨렸던 그 노인. 비린내 나는 영감탱이라고 조롱했던 그 생선 장수. 윤태호였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미영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영감이 왜 저기서. 말순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하지만 말순은 그런 시선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에 태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수산물류 회장 윤태호입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50년 전 부산 자갈치 시장의 좌판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생선을 나르고 비늘을 치고 손님을 불러 모았습니다. 500명의 하객이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비린내가 난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린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인생이 담긴 냄새니까요. 말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비린내.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외동딸이 오늘부터 대한수산물류의 부사장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무대 옆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모습이었어요.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미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올게? 채림이었습니다. 17년간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구박받던 그 며느리가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채림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자세가 당당했죠. 대한수산물류 부사장 윤채림입니다. 채림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500명의 하객이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순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사돈이, 저 영감이 회장이라고? 옆에서 우석의 얼굴도 백지장이 되어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대한수산물류 회장이라고? 우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한수산물류, 자신이 7년간 거래해온 회사였어요. 구매팀장으로서 매일 상대하던 거래처였죠. 그 회사의 오너가 자기 장인이었다니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7년 전 갑자기 실적이 올랐던 것, 물량이 늘고 단가가 유리해졌던 것, 구조조정 위기에서 살아남고 승진했던 것, 전부 장인 덕분이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비린내 나는 집안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생선 장수라고 깔봤습니다. 요양원에 넣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우석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채림이 객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VIP석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죠. 채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와인을 마시며 환담을 나누는 사이 말순이 채림에게 달려왔습니다. 채림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돈어른, 아니 회장님. 정말 몰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돈을 존경했는데. 말순이 두 손을 비비며 굽신거렸습니다. 그때 호텔 앞에서 있었던 일은 오해예요. 진짜 몰라봐서 그런 거예요.
채림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17년 동안 절 비린내 나는 며느리라고 부르셨죠. 제 아버지를 생선 장수라고 무시하셨고요. 그게 한 달 전에는 제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리셨어요. 손녀줄 붕어빵을 짓밟으셨고요. 말순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리셨죠. 제가 다 봤어요. 채림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미영이 달려왔습니다. 옳게, 아니 부사장님. 미영이 채림의 팔을 붙잡았어요.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있잖아,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나 사업 잘 되게 도와줘. 응? 우리 시누이 옳게 사이잖아. 채림은 미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님. 응? 블루오션 F&B 대표이사한테 초대장 받고 오셨죠?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회사, 우리 아버지 회사 자회사예요. 몰랐어요? 미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회사? 형님이 서명한 그 계약서, 저희가 만든 거예요. 6개월 뒤에 목표 매출 못 채우면 담보 부동산 넘어오게 되어 있죠.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게 무슨... 계약서를 읽어보셨어야죠, 형님. 채림이 돌아섰습니다. 미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습니다. 끝났어. 나 끝났어. 미영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채림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우석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채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채림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무대 위에서 태호가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림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태호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채림아. 500명의 하객 앞에서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섰습니다. 17년간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창립 기념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비서가 서울중앙지검 앞에 섰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발장이었습니다. 피고발인 정우석, 혐의 배임 수재, 재산은닉. 오비서는 민원실 창구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7년간 모아온 증거들이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리베이트 수수 녹취록, 내연녀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 수사관들이 우석의 집과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정우석 씨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우석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와 서류가 압수됐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팀장님이 뇌물 받았대. 대한수산물류 회장 사위였다며? 장인한테 찍힌 거 아니야? 우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창립 기념식 2달 후 채림이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도착한 서류 봉투. 우석은 떨리는 손으로 뜯어봤어요. 이혼 합의서와 위자료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위자료 3억 원. 재산 분할 없음. 우석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17년이었습니다. 17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였어요. 그 아내가 보낸 이혼장이었습니다. 우석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틸 명분이 없었어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후 채림은 주민센터에서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직원의 말을 듣고 채림은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죠. 끝났구나.
채림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17년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어요. 허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립 기념식 3달 후 우석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수갑을 찬 손을 가렸습니다. 정우석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 업체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우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우석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수산유통업체 팀장, 뇌물 1억 2천만 원 수수 혐의로 구속.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흘렀죠. 동해수산유통은 즉시 우석을 징계해고 처리했습니다. 7년간 쌓아온 직장 생활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어요. 그리고 내연녀는 사라졌습니다. 우석이 리베이트로 사준 강남 오피스텔. 4억 원짜리 그 집을 급하게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뒤 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우석이 구치소에서 면회 신청을 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야, 나 좀 도와줘. 우석의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창립 기념식 5달 후 신우이 미영의 횟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화려하게 오픈했던 프리미엄 횟집이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100평 규모로 차렸죠. 인테리어에만 5억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어요. 목표 매출의 30%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손님이 안 오는 거야? 미영은 매일 직원들에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쟁 업체는 많고 미영에게는 경영 노하우가 없었거든요. 계약 후 6개월이 되던 날 블루오션 F&B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목표 매출 미달로 계약 조항에 따라 담보 부동산을 귀속 처리합니다.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가 18억 원짜리 아파트가 넘어간 거였어요. 거기에 사채업자에게 빌린 5억 원은 이자가 불어 8억이 됐습니다. 빚이 8억이라고? 미영은 친구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미영아, 나도 요즘 어려워서 다음에 연락할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영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게 적발된 겁니다.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창립 기념식 7달 후 미영도 구속됐습니다. 법원 앞에서 미영은 울부짖었어요. 나는 억울해. 그 계약서가 사기였다고.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읽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과실입니다. 미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창립 기념식 11달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우석, 배임 수재죄, 재산 은닉 혐의, 징역 5년. 정미영, 사기죄, 사문서 위조 혐의, 징역 3년. 법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지도 못했어요. 각자의 죗값을 치르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말순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갔고 딸도 감옥에 갔어요. 반찬가게 3곳은 임대차 만료로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했거든요. 그 건물주가 대한수산물류 계열사라는 건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봉천동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는 축축한 방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밍크코트는 이미 팔아버린 지 오래였죠. 생활비가 떨어졌습니다. 73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고용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전 반찬 가게에 납품하던 시장 상인을 만났어요.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야 뭐. 저희 시장에서 새벽에 잡이라는 사람 구하는데요. 힘드시겠지만 괜찮으시면요. 말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시장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박스 정리였습니다. 하지만 곧 생선 내장을 다듬는 일까지 맡게 됐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생선 비늘을 치고 내장을 발라내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어요. 손톱 사이로 비린내가 배어들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죠. 비린내. 말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7년간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비린내 나는 집안. 생선 장수. 그 말들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온 거였습니다. 창립 기념식 15달 후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말수는 노량진 시장 한쪽에서 생선 내장을 다듬고 있었어요. 고무 장갑을 끼고 칼을 들고 있었죠. 허리가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여기 광어 손질해 주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채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채림이 서 있었어요. 예전의 앞치마 둘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였죠. 며느리. 말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채림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비린내에 절은 손, 푹 꺼진 눈. 7순이 넘은 노인이 새벽 시장에서 생선 내장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용서해줘. 시장에서 시어머니를 만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채림의 일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건 똑같았지만 이제는 시댁 부엌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면 한강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채림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곤 했죠. 17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회사 일에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거래처와 미팅을 했어요. 바쁘지만 충만한 나날이었습니다. 딸 서연이도 할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요. 매일 아침 서연이가 밝은 얼굴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와 고모의 구박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채림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오후 채림은 아버지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큰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안에는 직접 시장에서 고른 싱싱한 광어 2마리와 따뜻한 내복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잠깐 시간 돼요? 응, 들어와라. 태호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채림은 아버지 앞에 종이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냐? 열어보세요. 태호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비닐봉투 안에서 광어가 팔딱거리고 있었어요. 눈이 맑고 비늘에 윤기가 흐르는 싱싱한 놈들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골랐어요. 아가미 색도 확인하고 지느러미 탄력도 봤어요. 채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배운 대로요. 태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채림이 내복 세트를 꺼냈어요. 요즘 새벽에 시장 가시잖아요.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태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내복을 손으로 만지작거렸어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50년간 시장을 누빈 손이었죠. 고맙다, 채림아.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채림은 가방에서 마지막으로 뭔가를 꺼냈습니다. 종이봉투였어요. 살짝 기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붕어빵이었습니다. 아빠, 이것도요. 채림이 봉투를 아버지 손에 올려놓았어요. 그날 못 드셨던 거, 이제 드세요. 태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호텔 앞에서 넘어졌던 그날, 손녀에게 주려던 붕어빵이 짓밟혔던 그날, 태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붕어빵이 들어 있었어요. 채림아,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울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시장에서 사기당해도 사업이 어려워도 혼자 딸을 키우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채림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너도 고생 많았다, 채림아. 부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며칠 후 오비서가 채림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사장님, 시댁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봉투 여러 개가 놓였어요. 서울구치소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누구한테서요? 정우석 씨와 정미영 씨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 같습니다. 채림은 편지 봉투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통도 뜯지 않았어요. 반송 처리해 주세요. 네. 읽지 않을 거예요. 전부 돌려보내세요. 오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면회 신청도 왔습니다. 거절하세요. 채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만날 이유 없어요. 저는 이미 그 사람들과 끝났어요. 편지 봉투들이 다시 봉투에 담겼습니다. 반송 도장이 찍혀 돌아갈 거였어요. 채림은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채림은 아버지와 딸과 함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비행기 처음 타봐요? 서연이가 신나서 물었어요. 아니, 옛날에 몇 번 탔지. 근데 오랜만이라 설레는구나. 태호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하얗고 푹신한 구름 바다였습니다. 채림은 창가에 기대어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17년 만의 여행이었습니다. 결혼 후로는 여행다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시댁 눈치 보느라, 살림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건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바닷가 근처 펜션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해돋이를 보기로 했거든요. 다음 날 새벽 5시, 세 사람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채림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어요. 차갑고 촉촉한 감촉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서연이도 따라서 신발을 벗었어요. 엄마, 모래가 차가워요. 그치? 근데 기분 좋지 않아? 응, 좋아요. 서연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채림은 다른 손으로 아버지 팔짱을 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에서 희미하게 비린내가 났어요. 짭조름한 바다 냄새, 물고기 냄새, 해조류 냄새가 섞인 냄새였죠. 채림은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예전에는 이 냄새가 부끄러웠어요. 시댁에서 비린내 나는 집안이라고 놀림받을 때마다 숨기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냄새는 아버지의 50년 인생이었어요. 새벽마다 시장을 누비고 직접 생선을 고르고 비늘을 치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수산물류가 있었고 지금의 채림이 있었어요. 비린내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였어요. 수평선 넘어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해 뜬다.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붉은 기운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뻗어나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둥글고 커다란 태양이었어요. 바다 위로 황금빛 길이 펼쳐졌습니다. 파도가 그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장관이었습니다. 채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17년간의 억압에서 벗어난 해방감, 아버지와 딸과 함께하는 행복,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채림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우리 정말 고생 많았죠? 태호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웃는 일만 남았어요. 그렇죠? 태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채림아. 이제 행복하자. 서연이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손과 할아버지 손을 하나씩 잡았어요.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러자. 채림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어요. 바다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사장 위로 길게 늘어졌어요. 채림은 바다를 향해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비린내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17년간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채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억압받던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사업가로서, 사랑하는 딸의 엄마로서, 존경하는 아버지의 딸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였습니다. 수평선 위로 떠오른 태양처럼 채림의 인생도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